제 이름은 박순희. 올해 72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둘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죠.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무역 사업을 하고 작은 아들 민호는 부산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우리 집, 마당에 심은 감나무도 부엌 찬장 손잡이도 모든 게 제 손때가 묻어있는 곳이죠. 강남역에서 두 정거장, 재건축 예정 지역, 지금 시세로 20억은 좋게 넘는다고 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큰아들 민수가 며느리 은정이와 함께 서 있더군요. 사전에 연락도 없이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요양원 팸플릿이었습니다. 화려한 시설 사진들이 가득했죠. 수영장도 있고 정원도 있고, 하지만 제 눈엔 그저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자료 좀 보세요. 저희가 발품 팔아서 좋은데 알아봤어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민수는 제가 얼마 전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했던 일, 약을 중복으로 타간 일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깜빡하는 게 잦아진 건 맞았어요. 나이가 드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요양원까지 가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고, 자기들도 멀리 있어서 매일 달려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도 챙겨주고 간호사도 있고 또래 어르신들이랑 지낼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민수는 한 번도 제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제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는 걸. 이 집, 이 비싼 집 때문이라는 걸. 남편이 죽고 난 후 민수는 몇 번이나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좋은 오피스텔 구해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여기가 제 집이라고, 제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생각하실 건데요? 다음 주에 상담 예약 잡혀 있어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산 집,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 아이들을 키운 집,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TV에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기억을 잃은 척 연기를 하는 장면이었죠.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치매에 걸렸다면, 아니, 치매인 척 연기를 한다면, 그러면 민수는 함부로 집을 처분하지 못할 겁니다.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재산 처분 능력이 제한되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버티며, 아니 몇 달만 버티면 민수도 포기하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하기로.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치매 관련 책을 빌렸어요. 인터넷으로도 검색했죠.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건 둔 곳을 기억 못하고,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는 증상들이요. 거울을 보면서 연습도 했습니다. 멍한 표정 짓는 법, 헤매는 듯한 눈빛 만드는 법.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요양원 상담 날짜를 잡았다며 함께 가보자고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연기가 시작된 건, 응? 누구세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민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민수가 소리를 지르고 어깨를 흔들었지만 저는 더욱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왜 소리 지르니? 아프잖아. 민수가 한숨을 쉬며 며느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고,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겠다고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대학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 연기를 했어요. 어디 가냐고 같은 질문을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민수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게 보였어요. 병원 신경과에서 의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침에 뭘 먹었는지, 100에서 7씩 빼보라는 것들이었죠. 저는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하고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얼마 후 나온 민수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어딘가 계획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고, 정밀 검사를 더 받아야 한다고. 솔직히 그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치매라는 말을 듣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획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동생 민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엿들었어요. 민수는 제가 치매 초기라고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집이라고 했죠. 제 상태로는 재산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성년후견인 선임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성년후견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치매 판정을 받으면 민수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제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수는 후견인, 절차를 알아보겠다고. 일단 집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민수의 목소리엔 여유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연기가 과연 옳은 건가? 하지만 이미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민수가 올 때마다, 며느리가 올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헷갈려하고 멍한 표정을 지었죠. 민수는 점점 더 조바심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깜빡하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어느 날은 정말로 가스불을 끄는 걸 잊어버렸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요. 또 어느 날은 약국에서 약을 탔다는 걸 까먹고 다시 가기도 했습니다. 연기와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내가 연기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그러는 건가? 두려웠습니다. 매일 치매인 척 행동하다 보니 정말로 제가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형과 달리 다정했어요.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형한테 들었다고, 많이 안 좋으시다고 했죠. 순간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나 연기하는 거야. 형이 집을 빼앗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호가 형에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민호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요양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부산에 있어서 자주 못 온다고, 형도 어머니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감싸줬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민수가 무엇을 원하는지. 민호가 돌아간 후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좀 어떠냐고 아드님한테 들었다고 물었어요. 동네에 소문이 난 겁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얼마 전 새벽에 밖을 배회했다고, 또 며칠 전엔 옆집 초인종을 누르고 여기가 자기 집이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더니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박순이, 너 지금 연기하는 거 맞지? 거울 속에 제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제가 치매에 걸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법무사와 함께 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러 왔다고 했어요. 법무사는 후견인이 선임되면 제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민수는 자기가 잘 관리하겠다고, 나쁜 사람들이 제 재산 노리는 거 막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냐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더멍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가 아프다고만 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챙기며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민수는 후견인 서류를 들고 올 겁니다. 그럼 제 재산은 완전히 민수 손에 넘어가는 거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그대로 둔 곳이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상, 낡은 서류들,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 책상 서랍을 열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이었어요.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날짜별로 일상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3억을 빌려줬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기에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불안하다. 이 돈이 정말 사업에 쓰이는 걸까? 돈이 떨렸습니다. 3억. 그런 돈이 오갔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더 넘겨봤습니다. 민수가 거짓말을 했다. 사업 자금이 아니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빚을 갚는데 쓴 것 같다. 화가 난다. 하지만 아들이니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민수에게 1년 안에 갚으라고 했다. 만약 갚지 않으면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했다. 남편이 돌아가신 게 5년 전입니다. 그럼 민수는 그 돈을 갚았을까요? 저는 남편의 통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몇 건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5년 전 이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3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요. 그리고 그 후로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3억. 민수는 아버지에게 3억을 빚진 채로 갚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통장과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무기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왜 이렇게까지 제 집을 원하는 걸까? 3억도 못 갚는 형편인데 요즘도 강남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 가서 민수 얘기를 꺼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알고 계시더군요. 아, 무역 사업하시는 아드님. 요즘 좀 어려운가 봐요. 며칠 전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집을 팔지 말지 고민하신다던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민수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집을 노린 거였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민수가 다음에 올 날만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흘 후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후견인 서류를 들고 온 거였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면 된다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한테 빚진 돈 있지?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3억. 5년 전에 내 아버지가 빌려준 돈 말이야. 민수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라고 했죠. 저는 서랍에서 남편의 수첩과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나 치매 아니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연기했어. 너희가 나한테 요양원 가라고, 집 처분하자고 할까봐. 어머니, 그게 1달 내내 치매인 척했어. 너한테 집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는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5년 전 내 아버지가 3억을 보냈어.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 근데 거짓말이었어. 주식으로 날린 돈 갚는데 쓴 거잖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언제 갚을 거니? 한참 만에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 그래서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한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요양원 가면 이 집 처분하려고 했지? 성년 의견인 되면 법원 허가 받아서 팔 수 있으니까.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부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럴 줄이야.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왜 그렇게 돈이 급해? 한참을 망설이던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작년부터 적자가 계속됐고 이번 달 말까지 5억을 갚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나요. 5억, 네, 거래처 대표한테 빌린 돈인데 못 갚으면 고소하겠대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미를 속인 거야?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요양원 보내고, 집 팔려고?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어미한테 도움 청하면 되잖아. 어떻게 말을 해요? 아버지한테 빌린 돈도 못 갚고 또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민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 눈물을 흘리는 아들. 그래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인수야, 네, 어머니, 나 이 집 안 팔아.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민수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한테 빌린 3억은 없던 걸로 하마. 그리고 2억은 빌려줄.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후견인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 둘째, 이 2억은 10년 안에 갚아. 셋째, 다시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민수는 엉엉 울었습니다. 40이 넘은 어른이 어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1달 동안 연기하느라, 아들을 속이느라, 또 아들한테 속느라 지쳤던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그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사업 실패, 빚더미, 그리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지난 시간들을 저는 2억을 민수에게 빌려줬습니다. 남편이 남긴 예금 중 일부였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왔어요. 요양원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첫 번째 돈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천천히지만 꼭 갚을게요. 민수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수네가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하는데 마당에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올해는 유난히 감이 많이 열렸습니다. 저는 감을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민수네 식구들과 나눠 먹어야죠.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산 이 집,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 거의 잃을 뻔했던 이 집. 그런데 아직도 제 품 안에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웃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치매를 연기하던 그 멍한 표정이 아니라 생기 있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어머니, 지금 가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용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달간의 치매 연기는 힘들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민수의 진심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차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가 왔나 봅니다. 저는 감 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차에서 내려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은정이가 어머니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아이들도 보고 싶어 안달이에요. 그래, 가자. 민수가 제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킨 건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이었고, 제 가족이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었습니다. 치매 연기로 시작된 한 달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집에서, 제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